드디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세요. 4인 가구 649만 4,738원, 인상률 6.51%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매달 월급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왜 정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이란 게 오르면 제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르는 걸까요? 생계급여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답 속에 앞으로 복지 예산 20조 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져나가는지 전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 지원 늘어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지갑 문제예요. 오늘은 그 흐름을 돈의 관점에서 깔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복지정책 하나에 통장이 흔들리는 시대,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최신 경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위소득이 왜 올랐냐가 아니라 이 인상으로 인해서 누구의 돈이 실제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흐름을 함께 보시죠. 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그거 생계급여 받는 저소득층 얘기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제도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이에요. 진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산층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준이 올라가면 정부는 복지 예산을 더 많이 써야 하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각종 세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과 정부의 시각 차이가 생깁니다. 개인은 나한테 뭐가 돌아오나?를 먼저 보지만 정부는 전체 그림을 놓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복지 지출 증가분 대비 보험료와 세수 확보, 이 균형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인상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재분배 구조의 재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는 숫자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의 지갑이 열리느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핵심은 정책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 정책을 떠받치는 재정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엔진을 볼게요. 바로 수급자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을 생계급여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저임금 받으면서 풀타임으로 일해도 가구원 수가 많거나 주거비 부담이 크면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기준선이 32%로 올라갔어요. 여기에 중위소득 자체가 6.51%나 뛰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정부 추산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조금 넘어서 못 봤던 그 경계선상의 가구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엔진을 볼까요? 연동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만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이고 차상위 계층 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심지어 대학 등록금 감면까지요. 무려 70개가 넘는 복지제도가 이 하나의 숫자에 연동돼 있습니다. 자, 이 두 엔진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게 되고 받을수록 재정 지출은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늘어날수록 이걸 메워야 하는 보험료 인상 압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0.1%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전 국민에게 적용되면 수조 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거기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20년 넘게 동결됐던 연금보험료율도 단계적 인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지는 착한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구조 재설계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관점을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더 내느냐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리스크, 중산층 역진 현상입니다.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구간, 그러니까 대략 월소득 3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버는 가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복지 수혜는 거의 못 받으면서 보험료는 꾸준히 오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7.19%를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나눠서 냅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면 약 14만 4천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는 더 복잡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산정되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 자영업 충격입니다. 최저임금도 2.9% 올라서 월 환산액이 210만 원을 넘었어요.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폐업률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 사업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내수 구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재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2026년 예산에는 이번 인상분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향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수급자 수가 정부 예상치를 초과하면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해지고 거기다 고령화로 인한 건보 적자, 연금 적자는 매년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권력의 문제가 됩니다. 누가 부담을 지느냐? 그 협상 테이블에 누가 앉느냐의 문제로 변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제도가 내일 당장 무너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그 정도로 취약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스템에서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는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약 4만 명의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가 생기고 빈곤 사각지대가 축소됩니다. 이건 분명한 진전이에요. 제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고용시장은 위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고령화와 저출산 구조 속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내는 부담 계층이 점점 줄어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이 시스템은 완전히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답은 단순합니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쪽이 살아남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느냐, 재정 건전성을 지키느냐 이런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짜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의 지갑이 열리느냐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복지와 부담 둘 다 함께 지키는 어쩌다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